근데 수요량의 변화랑 수요의 변화, 뭐 그래프로 이해하시는 게 좋죠. 수요량의 변화는 이제 수요 법칙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가격을 해놓고 여기다가 수요량.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이제 똑같은 해당 재화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수요 법칙은 이제 요걸 그대로 구현해 보면은 다른 건 일정하고 오로지 가격만 변했을 때 10개 예를 들어서 200이면은 5개 50원이면은 20개 C.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수요량이라는 행축이 있죠? 요걸 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수요량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수요량이 변했죠. 10개였던 것이 이제 20개로 늘어나게 해서 5개로 줄어들었어요. 20개, 10개, 5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원인은 뭐가 변한 거야? 요 해당자와 가격이 변해가지고 비싸니까 줄고 싸지니까 늘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요거를 변화를 일으켰어요.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지금 분석하는 해당 재화 있죠.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한 거야. 해당 재화 가격 변화에 의한 뭐다? 수요량의 변화.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자. 그럼 수요량이 변한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만히 보시면은 곡선에는 무수히 많은 이제 점이 있다 그랬죠? 점 중에서 100원에 대응하는 수요량점이 A점이야. 그럼 200원에 대응하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량이 줄었잖아요. 대응하는 점이 B점인데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곡선상에 존재하는 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점이 이동해서 양의 줄은 거를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늘어난 것도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 중에서 요 A점에서 어느 점으로 C점으로 이렇게 점이 이동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난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보통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개념을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란 묶으면 돼. 해당자와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어떻게 수요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수요의 변화는 어떤 거냐? 수요의 변화는 여기가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수요량이 A점 10개였었어요. 근데 왜 수요량의 변화랑 다르게 요 가격 해당자와 가격이 있죠? 얘를 묶어 놓는 거야. 묶어 놓는 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변하느냐면은 이제는 아까는 소득이라는 가격 요소를 묶어 놓은 상태에서 가격이 변했을 때 법칙을 논했는데 이제는 요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야. 고정시킨 상태 가격 이외 요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소득이 2,000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이제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겠어요? 20개죠. 그러면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소득이 늘었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니까 수요량이 20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가격 100원에 대응하는 수요량 20개를 좌표에 찍으면은 요게 찍히죠? C점이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20개로 늘었고 여기도 20개로 늘은 건 똑같아요. 수요량이 변한 건 똑같은데 다만 위에는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늘어난 것을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들끼리 이렇게 이동해서 양의 변화를 표현했는데 가격은 고정이고 다른 요소 때문에 수요량이 늘어난 20개를 지적하려면은 요 지점이 수요량점이 생겼잖아. 그럼 요거를 위에처럼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의 이동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설명할 수 없어요. 수요 곡선을 벗어난 외곽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수요량이 늘어난 거를 나타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는 수요 곡선이 있죠. 얘를 요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이동시켜야 돼. 수평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우측 이동이야, 좌측 이동이야. 그렇죠. 얘를 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다가 C를 지나는 곡선을 하나 더 그리시면 돼요. 여기 있던 것이 일로 옮겨왔죠. 우측으로 이동한 거야.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기존보다 수요량이 늘었죠. 이거를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표시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이제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원이었을 때 1000원 소득일 때는 10개까지 구매했었는데 이제는 100원짜리를 이제 소득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5개까지밖에 수요량을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원에 대응하는 수요량 5개점을 여기가 B점이 되고요. 여기도 수요량이 5개 줄었을 때 가격이 비싸서 줄어드는 것은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들끼리 이렇게 이동해서 수요량이 준 거를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 이동은 이 지점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소득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줄어들었구나. 해당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구나. 그럼 이걸 표현하려면은 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돼. 이동시키면서 B를 지나는 걸 하나 더 그리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던 게 일로 옮겨오면서 수요량이 줄었죠. 좌측으로 이동한 거야.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기존보다 수요량이 준 거잖아. 이거를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표시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처럼 수요량이 변한 거는 똑같잖아.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는 똑같은데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위에처럼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던 가격은 영향 미치지 않은 거잖아요. 요거를 제외시켜야 돼. 그래서 제외시키는 표현이 해당 재화. 가격은 영향 준 것이 아니니까 이를 제외시키자.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자?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가격의 다른 요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수요량이 변한 거를 위에처럼 곡선상의 점이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어떻다? 자체의 이동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지. 자체 이동. 자체가 이동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기존보다 수요량이 어떻게 된 거야? 증가했다. 그리고 좌측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기존보다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묶어서 역시 개념이 나오는 거지. 수요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어떻게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의 역사적인 출발점 85년도는 수요응급의 가장 기초 개념인 요거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지금도 물론 나오지만은 수요량의 변화가 뭐고 수요 변화가 뭐냐 이게 첫 번째 단계로 그 시험에 나오는 걸 대비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구별할 때 뭐에 대한 구별만 있으면 될까? 무슨 가격? 두 가지를 구별할 때는요. 해당 지하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해당 지하가 뭔지는 문제상에서 조건으로 주어져요. 가장 유명한 문제가 이거죠. 실제 문제이기도 하는데 다음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대충 써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고 조건으로 문제의 타이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 딱 보는 순간에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죠. 거기에 가져오지 않는 거라 했다는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보기 1번에 아파트 가격의 변화, 보기 2번에 소득의 변화, 보기 3번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지. 왜 3번일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9, 10월 달에 마지막 이제 시험 정리하면서 동형모의 같은 거를 질문을 해요. 그럼 이 문제를 내드렸다는 것은 100%를 지향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9, 10월 달에 100%가 안 나와. 그래서 뭐 막 그냥 속상한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출제원이 문제에서 타이틀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지하가 뭔지를 알면 돼. 이건 옵시텔이지. 옵시텔이니까 이거 옵시텔 가격이 변했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수요량이 해당 지하가 변한 거니까 얘가 수요량의 변화고 나머지 뭐야?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소득이라는 것은 뭐죠? 해당 지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1, 2번은 수요의 변화고 3번은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해석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문제의 타이틀이 다음은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답이 뭘로 바뀔까? 해당 지하가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지하 아파트 가격 변화가 있잖아. 얘가 수요량의 변화고 나머지는 아파트가 2위 요소니까 나머지가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 변화 구별하는 것은 해당 저하가 뭔지를 알면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출제원이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인 다음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이 수요의 변화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더. 왜냐하면 우선은 여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킨 요소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요인에 대해서 방향이 몇 가지 방향이 있어.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지하가 만약에 아파트다. 그 아파트 수요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은 5개 중에 4개가 우측 이동이 나머지 하나가 좌측 이동이겠지. 그렇죠? 뭐 작년에 31회 때처럼 박스를 쳐놓고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묶인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요거를 파악하려면은 결국 요인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요인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기 수많은 요소를 이제 하나씩 짚어보게 돼 있어요. 짚어보지만은 결국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 주제로 함축이 되고 나머지는 상식적인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인 92페이지에 그 유명한 92페이지 하단 양가로 8번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나오죠. 그 별표를 쳐 놓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수요 변화 요소, 이건 지워도 됩니다. 내용 잡았으니까 이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수요선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요의 변화 요소. 얘는 뭐가 있을까? 우선은 제가 예를 들었던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이제 가격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소득인데 증가로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근데 소득은 구매력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은 수요만 영향 미치는 거거든요. 공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소득이 늘었을 때 특정 문제상이 주어진 해당 재화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해당 재화 수요가 감소하는 물건이 있어. 소득이 늘었다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의 수량이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소득이 늘었을 때 수량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소득의 방향과 수량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죠. 소득의 변화 방향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정상제라 그럽니다. 정상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해당 재화다. 그러면 아파트가 정상제다라고 조건으로 주어져요. 그 소득이 늘었어. 그 아파트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야. 근데 소득이 늘었는데 정상제다 그러면은 구매력이 커졌기 때문에 수량이 더 늘어나겠지. 늘어난 거 어떻게 표현해?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선택을 못 받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열등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만약에 열등제다.
그럼 소득이 늘었어.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한 수량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근데 가격은 그대로고 수량이 준 거니까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해서 나타나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정상제라는 말하고 열등제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접하셨잖아요. 정상과 열등을 구별하는 원인은 뭐다? 소득이야, 소득. 소득에서 구별하는 거. 소정렬 보통 이럽니다. 정상 열등 무조건 소득이야, 원인이. 그래서 따로 구분하는 재화가 정상 열등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방향이야. 정상제라고 하면은 소득의 방향과 수량의 방향 어떤 방향? 같은 방향. 열등제는 소득의 방향과 수량의 방향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저는 증가로만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감소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정상제라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면 수량은 어떻게 돼? 감소. 열등제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량 오히려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정상제고 어느 게 열등제냐?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정상제일 수 있는 물건이 어떤 사람한테는 열등제가 될 수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낼 때는 이 물건이 정상제다 열등제라는 걸 명시해 주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당연히 무슨 제라고 보고 풀어야 돼? 정상제로 보고 푸셔야 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제라고 꼭 명시해 준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명시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그럼 그냥 정상제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미국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광우병을 미국 수입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OX. 왜 X야? 이건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광우병 걸린 미국 소고기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정상제로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이게 정상제라면 가정했잖아. 정상제라면은 소득이 늘면은 이 미국 수입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물건에 대해 판단하면 안 돼요. 문제 조건으로 정상이냐 열등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물론 이런 문제는 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정상과 열등이 그렇게 얘가 에이스는 아니에요. 물론 단독으로 나온 문제가 딱 역사상 한 번인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단독으로 나왔던 실제 문제 얘가 소득이 10% 증가했더니 A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면, 실제 문제거든요. 18회 때 문제야. 그러면 이 A 부동산의 성격은 뭐냐 물어봤어. 1, 2, 3, 4, 5번으로 재화가 설명이 돼 있겠지. 근데 5개의 지문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거는 이지선다로 바뀌어요. 왜? 원인이 뭐야? 소득이잖아. 소득이 나왔으니까 5개의 재화 중에 정상하고 열등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압축이 돼. 학계론이 이런 문제가 단답형이 많기 때문에 민법보다도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과목이 되는 거야. 민법처럼 잔뜩 길게 내지 않아요. 이 문제 자체가 3줄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 되면 되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열등 방향이죠. 소득이 증가했더니 물건 수요라도 증가했어. 그럼 증가 같은 방향이지. 무슨 제? 이 당시 정상제가 정답이었었지. 이게 2.5점짜리야. 또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지문화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아파트가 정상제라면, 제시해 줬어요. 아파트가 정상제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은 수요곡선상의 점이동으로 나타낸다. X죠.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를 물어본 거야. 소득은 무슨 요소라고요? 수요의 변화죠. 그러면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곡선상의 점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 연습하시고 시험장 가시는 거야. 그럼 학원에 연습하신 것보다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더 쉽게 나와요? 어렵게 나와? 더 쉽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에이스가 아니고 이제 에이스는 뭐냐? 두 번째, 다른 재와 가격도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영향 주겠지. 그쵸? 그러니까 원빈이 영화를 출연했죠, 아저씨 몇 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출연을 영화 촬영하지 않는데 왜 원빈이 출연했지? 원래는 제가 출연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작사에서 저를 섭외했을 때 제가 그래요? 그 아저씨 이름도 별로 안 좋네. 그러면서 한 100억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옆에서 원빈이 나는 이런 거면 되는데 이래서 원빈이 출연한 거야. 처음 하셨지? 그게 제작 스토리예요. 뒤 후일담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물건을 해당 재와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재와 가격도 영향을 준 거야. 근데 다른 재와 가격 변화가 해당 재와 수량에 영향을 받았다. 그럼 두 물건은 서로 무관한 재화는 아니죠. 이거를 관련재라 그래. 관련재는 두 개가 있어요. 그 유명한 오늘의 에이스가 이건데 대체재하고 보완재. 요거를 잡으면 사실상 끝난 거야. 현실적으로. 이걸 다양한 형태로 물어보는데 오른쪽에 그 연간재 좀 관련재 가격과 수요의 변화 이거 별표 쳐야 되는데요. 기억의 대체재하고 니은의 보완재 있죠. 두 가지를 별표를 치셔야 돼. 이건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독립재는 서로 무관한 재화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재화가 아니야. 그래서 이건 독립재는 중요하지 않고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잡는 게 베이스가 됩니다. 다른 재화 중에 예를 들어서 대체재라고 명시해져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요것이 결국 지문은 이거 딱 하나 나와. 5개 지문 중에 오지선다를 냈을 때 딱 요게 나왔을 때 이게 문제 타이틀에 나와 있는 해당 재화 있죠. 이거는 문제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게 목적이고 이게 보기에 있는 거야. 대체재 가격의 상승이 해당 재화의 수요량 있죠. 수요에 어느 방향 영향을 줄 것인가? 증가할까요? 해당 재화 수요는 감소할까? 직감적으로. 증가가 돼요. 그럼 여기서 요 해당 재화 있죠. 요 물건하고 요 물건이 있잖아. 요 물건 서로 무관한 재화가 아니고 두 물건이 무슨 관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대체재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럼 도대체 대체재가 뭐냐라는 거야. 대체재. 그럼 대체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무슨 뜻이죠? 자체가 대신한다, 바꾼다, 교체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바꿀 때 동질적인 물건으로 대체하겠어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겠어? 동질적 물건으로 대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빈이 영화 촬영하다가 다쳤어. 그러면 대체 배우를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스크린에 대체 배우가 나온 장면하고 원빈이 나온 장면 차별을 못 느껴야 되잖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거야. 그럼 A 물건하고 B 물건이 만약에 서로 대체제다. 그럼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은 대체제는 무슨 뜻이냐? 표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대체제라는 것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줄여가지고 대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A하고 B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 명시해줘요? 대체제라고 명시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하는 목적이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경쟁에서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소비자가 효용이란 말은 어떤 물건을 소비했을 때 어떤 만족감, 주관적인 만족감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소비자가 A 물건을 구매했을 때 만족감하고 B 물건을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서로 어떤 관계일까? 같은 관계를 말해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 동질적 상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대체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옛날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예를 들어서 동질적이라면은 이렇게 표현한 사례도 있어. 그러면 출제원이 두 물건은 서로 무슨 관계다? 대체재구나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제시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 되잖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A를 소비하든 B를 소비하든 만족감이 같다 그랬죠. 둘 다 소비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둘 다 소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관계는 물건을 소비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A 또는 B를 선택하는 물건을 대체제라 그래요. 그럼 소비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할 때 만족감 어차피 같지. 그럼 오로지 만족 같으니까 의사결정 뭐죠? 가격이야. 상대적으로 가격 따져서 상대 가격이 싼 거를 선택하겠어? 비싼 거 선택하겠어? 싼 거를 선택하는 거야. 어차피 만족감 같으니까 이왕이면은 싼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보기가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영향 미치는 건데 이해를 하셔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지금 흐름상 볼게요. P가 가격이야.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죠. 이 문제 조건을 보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떠오르셔야 될 것은 비싸진 이 대체제 수량은 어떻게 되겠어? 대체제 수요량은 증가하겠어 감소해? D는 수요량이야. 증가하게 감소하겠어? 비싸니까 안 샀을 거 아니야. 그쵸? 이 사람이 어디로 몰려와? 해당자로 몰려올 거 아니야. 해당자와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점프해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 그 때문에 대체관계에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대체관계는 두 물건의 수요량이 있죠. 수요량의 방향은 항상 어떤 방향? 양끼리는 항상 반대 방향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대체제 비싸졌네? 얘는 안 사. 이 사람은 어디로 몰려와? 해당자로 몰려오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어. 근데 이 단독하고 아파트가 무슨 관계일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20만 명 이상의 시험을 보시는데 나는 대체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서로 무관한자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여지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문제 자체의 조건으로 주어져. 어떤 조건이 주어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제라면 이게 문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 단독이 무슨 관계인지 본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체제라고 명시해 줬으니까 대체제로 접근을 해 주시라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가 대체제라고 이제 우리가 문제상 실제 나온 것처럼 판단했어요. 그러면은 단독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그러면은 대체관계도 아파트 가격도 얘도 1억이야. 그럼 두 물건이 대체제라 그랬지. 근데 가격도 똑같잖아. 그럼 소비자는 어느 걸 선택하겠어? 대체제인데 가격도 만약에 똑같다. 그럼 어느 걸 소비자 선택할까? 내 마음에 드는 거? 더 좋은 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체제라고 명시하잖아요. 두 물건은 동질적 상품이라 그랬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 없어?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격 똑같은 이왕이면 아파트를 사야겠네요. 왜? 아파트가 더 좋잖아요. 더 좋잖아 하는 순간에 두 물건은 이미 대체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 가격도 똑같은 대체제라 그러면 눈에 먼저 띄는 걸 사는 거야. 즉 아무거나 사는 거야. 아무거나. 그러면서 문제를 성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가격 상태인데 두 물건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만들려면은 두 물건의 뭐다? 가격을 차이가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해당자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해요. 가격이 1억인데 수량이 이렇게 돼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파트랑 대체관계 단독주택 가격이 비싸진 거야. 얼마로? 1억짜리가. 우리 학원에서는 앞으로 1조라 그러도록 하겠어요. 1억짜리가 1조로 돼버린 거야. 그럼 만족감이 같은 물건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왕 비싼 거 사, 싼 거 사. 이게 1억짜리가 1조가 되는 순간에 아파트 가격 그대로 1억이잖아요. 비싸진 단독보다 얘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겠어? 단독을 사겠어? 아파트 사겠지. 이제 가격 차이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이 비싸졌네. 단독에 대한 소비를 줄여. 그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와? 아파트로 몰려오는 거지.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기존보다 수량이 더 늘어났죠. 이건 아파트 가격이 영향 준 것이 아니라 아파트랑 대체관계는 단독주택이 비싸지면서 이 사람 아파트로 몰려오면서 수량이 늘어난 걸 어떻게 표현한다?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해석이 되세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쌍도마차가 보완제가 있어요. 보완. 보완이란 말은 뭐죠? 부족한 거를 채워준다. 뭐 보충 이런 의미잖아.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어. 이게 보기에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 어디에 미치는 거? 똑같아요. 해당제와의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거야. 그럼 보완제 비싸면 해당제와 수요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면서 직감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물건하고 요 물건 지금 무슨 관계라고 문제상에 제시해 줬죠? 보완제라고 제시해 줬잖아요. 그럼 보완제가 뭘까? A하고 B가 만약에 보완제라고 가정해 볼게요. 개념은 똑같아요. 경제학적 교과서 보면은 보완제라는 것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줄여가지고 이거를 보완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효용을 이제 물건 소비를 더 효용을 100% 채울 때까지 소비한다 가정하거든요. 효용 게이지가 100% 채울 때까지. 그럼 소비자가 보완 관계에 있는 A 물건을 소비를 했어. 만족감이 100% 채웠을까 못 채웠을까? 못 채운 거야. 뭔가 좀 허전한 거야. 그럼 A 물건을 통해서 뭔가 부족한 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자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보완 관계에 있는 B가 되는 거지. B를 어떻다?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 관계는 공동 소비 개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대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잖아. 보완 관계는 같이 소비한다는 논리가 생겨요. 같이 소비가 늘고 같이 소비가 줄어. 이것처럼 보완제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럼 보완제 비싸면 보완제를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겠지. 그럼 해당제와 가격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싸져서 안 사니까 나도 같이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보완 관계에 있는 물건의 수요량끼리는 서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완 관계는 부동산 쪽은 이렇게 뭐 많이 관찰되지 않는데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물건 소비할 때 같이 소비하는 거죠. 밥하고 반찬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떡볶이하고 보완 관계 있는 게 뭐죠? 많죠. 떡볶이 먹으면은 뭐 순대, 튀김, 어묵, 아이스크림도 보완제야. 저는 항상 같이 먹어야 되잖아. 뭔가 하나만 가지고는 허전해. 그래서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에 있죠. 뭐라 그럴까? 이제 치킨, 맥주, 맥주가 해당자가 좀 편하겠다.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은 맥주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다. 요거랑 이제 보완 관계 있는 게 치킨이다. 물론 치킨하고 맥주가 보완 관계가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다 없다. 있죠. 저 같은 사람이야. 저는 1년 동안에 술을 전혀 안 마시거든요. 술 자체를 안 마시기 때문에 저는 치킨하고 사이다를 이제 저는 보완제로 콜라도 안 마셔. 콜라 이상하게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 근데 집에 계신 분은 술을 워낙 좋아해서 항상 치킨, 맥주. 어쨌든 그럼 치킨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야. 아니 맥주 가격 변하지 않은 거야. 해당제와 맥주랑 보완 관계는 치킨 가격은 이제 10,000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치킨 가격이 비싸진 거죠. 얼마로? 1조로 높아진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은 치킨 소비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줄일 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이제 맥주를 판매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 보니까 1,000원인데 지난달에는 10박스가 팔렸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 달에는 5박스로 소비가 줄었어. 이유가 뭘까 분석해봤겠지.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데 왜 그러지? 봤더니 맥주하고 보완 가격은 치킨이 비싸지면서 사람들이 치킨 소비를 줄이니까 같이 맥주도 같이 소비가 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치킨 가격 상승, 치킨 소비 감소, 보완 가격은 맥주도 같이 감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소주하고 맥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항상 대체제일까요? 아니면은 보완제일까요? 사람마다 달라. 둘 중에 하나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여름에는 뭐 맥주, 겨울철에는 소주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에 계신 분은 분명히 사실은 보안제지. 집에 계면 항상 소맥 들죠. 무서워 소맥 뭐 모습 보면은 같이 소맥 드신 분은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보안제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어떤 예제를 들 때 치킨 맥주 이런 거 안 들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항상 예를 들어야 되니까 대체 관계에는 아파트랑 뭐 보안 그 연립주택 보안 대체제다라고 명시할 수가 쉽겠지만은 보안 관계는 명시하기 좀 쉽지 않은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쑥 쓰더라고요. 결국 요거를 만약에 이해하시잖아. 사실상 11월, 12월 과정이 있죠. 입문 과정은 다른 거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성공했다고 하셔도 돼.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대체제 보완제. 그 다음에 이것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상도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영향 주겠지. 예상 부분이 거기에 이제 93페이지 동그라미 이제 3번에 대한 논리가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시면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소비자들의 해당재와 가격에 대한 예상이야. 근데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한대. 그럼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부천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30평짜리가 1억이야. 그런데 이 1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향후 1년 안에 얼마가 된다? 그렇지. 1조가 될 걸로 예상을 해. 그 가격이 올라가고 예상되는 그 물건의 현재 가격은 싸게 느껴질까 비싸게 느껴질까? 그럼 이걸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럼 물건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나겠어 감소하겠어? 증가하겠지.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물건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이 돼. 물건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렇죠. 가격이 하는 예상된 물건 사면 안 되잖아.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상 부분이다 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나타내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수요 변화 요소를 만약에 오지선다를 낸다. 그리고 정답은 대체제 보완제에서 나와요. 왜냐 이거에 나머지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 대부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부동산 쪽이니까 종종 나오는데 대부비율은 LTV라고 투자 금융에서 많이 접하실 거야. 만약에 대부비율이 증가했다. 그럼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 대부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게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거지만은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증가하는 거지. 구매력이 커졌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만약에 인하됐다. 그럼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될까? 증가했겠지.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조세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이 감소가 됐대. 당연히 수요가 증가됐겠지. 시대가의 거리가 가까워졌대. 가까운 아파트. 그러면 수요는? 그치.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다른제와 가격인 요거 대체제 보완제를 구분하는 거하고 소득에 대한 부분 정상제 열등제 있죠. 이거를 제한 나머지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시고도 해결할 수가 있는 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왜 이 문제를 나와서 70% 이상 세상을 이제 대체제 보완제 정답 나왔느냐? 이거 다 알겠지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실제 시험에도 이런 게 있어요. 다만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수요 증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파트 주변 환경이 악화됐대.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잖아. 아파트 지역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이 개선됐대. 그 지역에 대한 수요는 공부 안 해도 맞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를 이제 결국 귀결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잡은 다음에 오른쪽 책에 있는 거 잠깐 정리해 봤을 때 95페이지 보면은 그 부동산 수요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선택까지 전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럼 수요에 대해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제 뭘 잡으면 돼? 공급을 잡아야 되죠. 근데 수요하고 공급의 흐름은 똑같아.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되려면 이제 생산자도 있어야 되니까 페이지 이제 96에 보면 공급이라는 요소가 나오게 돼요. 거기 공급의 개념에 따른 동그라미 1, 2, 3번에 대한 논리는 굳이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까랑 우리가 수요의 개념을 논했잖아. 성격을 논했는데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똑같다. 아까 수요란 일정 기간, 공급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다만 수요는 구매하고자, 공급은 생산하고자야. 그래서 공급도 일정 기간이니까 유란 개념이고 생산하고자 하니까 사전적 개념이고 생산 능력이 동반한 욕망이기 때문에 유효 공급이다 하시면 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수요함수 논했죠. 그럼 공급에는 이걸 뭘로만 바꾸면 돼? 수요함수를. 공급함수만 바꾸면 돼. 공급함수. 그러면 이제 함수니까 독립하고 종속과의 관계인데 아까 수요함수에서는 수요 종속 변수를 수요량으로 잡았잖아. 수요량의 변화에 논하는 게 목적인데 공급의 경우는 이걸 뭘로 바꾸면 될까? 공급량으로 바꾸면 돼요. 공급량 함수변을 quantity of supply라고 QS로 표시하고요. 해당자와 아파트를 제시할 때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공급량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 공급량이라는 종속변 영향 미치는 독립변수가 종류가 많겠어 적겠어? 종류가 많겠지. 그럼 생산자들이 물건을 공급을 할 때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인가? 본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에 의해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게 제일 많잖아요. 역시 해당자와 가격이야. 근데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은 수요와 다르게 공급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래서 공급의 경우에 자주 나오는 생산 요소 가격이 있어요. 생산 요소 가격도 영향을 줘요. 생산비가 되는 생산비. 생산 요소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뭐 노동자들의 임금 이런 게 여러 가지 표현하게 돼요. 기술 순위도 영향 줄까 안 줄까? 영향 주겠지. 공급을 생산하는 기술 순위 영향 줄 것이고 또 공급자들도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할까 안 할까? 해요.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리고 공급에도 이제 대출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조세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타격을 주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아까 똑같은 흐름을 이해하시고 수요가 중요한 거야. 가격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나머지 가격을 퉁쳐서 뭐라 그런다? 가격 이해 요소라 그러자. 얘네들은 일단은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이라 가정했죠. 그럼 뭐만 나왔냐면은 가격만 남은 거지. 그럼 가격과 무슨 관계? 공급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있겠지. 그게 무슨 법칙이겠어? 수요 법칙이 있듯이 공급 법칙이 이제 있는 거죠. 공급 법칙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공급 법칙은 종종 시험에 나오죠. 공급이 수요만큼 흔한 것이 아니니까 오른쪽에 그림이 있어요. 97페이지 그림이 있고 그림 바로 동그라미 3번이 있죠. 공급 법칙을 한다 해놓고 세 줄을 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면 똑같은 으로 보면은 공급 법칙이니까 이제 가격하고 이제 무슨 관계냐? 공급량과의 관계가 나오는 거지. 공급자들은 공급하는 물건을 공급하는 이유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물건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 물량을 점점 증가시키게 감소시킬까? 증가시키겠지. 왜냐? 생산비가 일정해. 예를 들어서 A제와 가격을 생산하는데 A제와의 생산비가 원가가 만약에 1,000원이야. 근데 본인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점점 상승해.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계속 상승하면은 생산비하고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이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때다 그 생산을 늘리겠어? 늘리겠어? 늘리겠지. 공급이 증가해. 근데 공급이 증가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윤이 많이 버는구나. 제품가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그래서 기존 A 물건을 생산했던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늘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A 물건이 시장에서 돈을 버네. 다른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아지게 돼. 공급량이.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해. 그럼 공급량은 점점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제품가 가격 원가는 그대로인데 제품 가격이 점점 막 하락하면 이윤이 점점 적어지잖아. 적어지다가 만약에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제품 생산했던 경쟁자들이 다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 공급량 감소. 가격의 변화 방향과 공급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이거를 가격과 공급량과의 정해관계 있죠? 정해관계를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가격이 움직였을 때 얘네들은 무슨 방향?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걸로 가격과 공급량과의 비례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급 법칙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러고 나서 요거를 뭘로 구현해야 돼요?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 그림으로. 그러면 아까 수요 곡선이 있듯이 무슨 곡선이 있겠어? 공급 곡선이 있겠지. 그럼 그대로 구현하시면 돼. 공급량. 공곡선의 모양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모양이죠? 우상향. 아까 수유곡선은 무슨 모양이었어? 우하향인데 얘는 우상향이야. 이거 그대로 구현하면 돼. 가격이 P0였을 때 공급량이 만약에 Q0였더라. A점. 가격이 P2로 상승하면 이때다 그래서 생산량을 막 늘려. Q2가 되고 그 지점을 B점. 가격이 P1으로 만약에 하락했다. 가격이 싸지면은 이윤이 점점 주니까 생산량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변화된 방향과 공급량이 변화된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내다 보니까 공곡선 모양이 이렇게 우상향이구나. 그래서 우상향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림이 있고요. 그림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곡선의 모양 뭐다? 우상향. 이거 공급의 경우는 수요만큼 디테일하게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알고 계셔야 돼. 공급 법칙을 표현하는 지문과 곡선의 모습이 우상향 형태를 가진다는 거. 그러면 동일한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공급량에 영향 미치는 것이 여기 해당재와 가격이었잖아. 가격만 영향 미치겠어요? 아까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가격 이외에서도 영향을 주겠지. 그럼 아까도 똑같이 수요 쪽에서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분한 것처럼 공급의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가격에 한 해당재와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 양의 변화 그러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의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다 그러시면 돼.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구현하면 돼. 다만 곡선이 수요는 우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공곡선은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구도상으로 이제 언급해 보면은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량이 변했지. 공급량이 변한 거를 어떻게 표현? 원인이 뭐야? 해당재와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잖아. 이거 어떻게 변한다?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재와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를 공곡선상에서 무슨 이동? 점의 이동 나타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라 그런다. 공급의 변화는 어떻게 하겠어? 가격은 그대로 묶어놓지. 변하지 않는 상태 가격에 영향을 줬어. 그럼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 이동하면서 양의 변화를 구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가격에 영향 줬다 안 줬다? 영향 안 줬어. 그럼 아까 수요랑 똑같기 때문에 공급의 변화란 해당재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어떻게? 곡선 자체 이동 나타내는 거야. 공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 거 있죠. 우측으로 이동한 기존보다 공급량이 변했지. 늘어났잖아. 이걸 공급이 증가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요소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 거 있잖아. 좌측 이동했지. 이거를 기존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었죠. 이거를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결국 다시 정리해보면 공급의 변화란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를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내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공급량의 변화랑 공급의 변화를 구별할 때는 뭐만 잡으면 된다? 해당재화. 해당재화가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공급의 경우는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저 공급 법칙. 공급 법칙. 두 번째는 곡선의 모양이 어떤 모양? 우상향. 그리고 공급량, 공급의 변화를 구별할 때 이 공급의 변화를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공급은 수요만큼 많이 내지 않고요. 이 시간 항상 똑같은데, 먼저 이 생산 요소 가격이야. 상식적으로 생산 요소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해, 그 원가가 높아진 거야. 생산은 높아지면 공급은 증가해서 감소하겠어. 감소하겠지. 그리고 곡선 자체 이동이야, 곡선상의 점 이동이야. 자체 이동, 지금 공급이 변화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해당 제품 가격 그대로가 있는데 생산비가 막 높아져. 결국 이윤이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보다 양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지. 곡선 자체로 자축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생산비가 하락해.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 생산비가 하락하면은 생산을 많이 할수록 이윤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량을 좀 늘리겠어, 늘리겠어? 늘리겠지. 공급이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의 양의 증가를 표시하는 거지. 생산 요소 가격 잊지 마시고, 기술 수준도 마찬가지. 이거 상식이야. 기술 수준이 향상됐어. 그러면 더 양을 늘리겠어, 늘리겠어? 기술 수준이 퇴보되면 양을 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구별할 것이 미래에 대한 예상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의외로 헷갈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원리만 보시고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잡아보시면 돼. 가격 상승에 대해서 예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될까? 아까 상승 예상 수요는 증가하지. 소비자들은 오르기 전에 미리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가격 상승이 예상이 돼. 공급은 어떻게 돼?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 감소시키겠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되면 지금 팔겠어? 나중에 팔겠어? 나중에 팔 거 아니야. 그럼 공급량을 더 줄이겠지. 물건 다 회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물건을 어떻게 되겠어? 소비자들은 안 사겠지. 공급자들은 하락이 예상되잖아. 기존에 주택을 가졌던 사람들은 보유 자체가 고통이 돼. 그러니까 어떻다? 물량을 증가시키지. 그러면은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상이니까 얘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야. 가격 위의 요소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동시 타격을 줘요. 동시 타격을 주는데 이 예상에 대해서 타격을 받은 수요자 공급자들은 의사결정 서로 반대로 의사결정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접근해 보시고, 나머지는 공부 안 해도 맞춰.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공급의 경우는 이제 수요만큼 흔하지는 않는데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잡으시면 되실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98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지금 표현해드렸던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가 있고요. 99페이지 양가로 6번에 공급의 변화 요소가 돼 있죠. 그 양가로 5번과 6번은 역시 별표를 쳐 놓으셔야 돼요. 공급의 경우에 간략하게 나왔던 최근의 문제가 오른쪽에 예제가 있죠. 99페이지에 기출문제지 문제 접할 텐데,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 양의 변화율을 옳게 묶인 거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이 문제 풀 때 팁은 뭐냐면은 출제원이 단순한 문제야.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질문했잖아요. 어디 부분을 빨리 찾아야 돼? 공급량의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돼? 공급의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돼? 공급량의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돼. 왜? 공급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해당 재화 가격이잖아요. 그 문제상에 주어진 해당 재화가 뭐가 주어졌어? 주택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공급량의 변화에 주택 가격 변화가 나오겠지. 공급량의 변화, 주택 가격 변화가 몇 개가 있어? 하나밖에 없잖아. 1번밖에 없죠? 주택 가격이 변했네? 그럼 1번 제외하고는 공급량이 변하고 나머지는 다 공급이 변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를 알면은 푸는데 이게 10초도 안 걸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꼼꼼하게 정석적인 방법, 수용 구분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건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101페이지에 그 넓혀 보기가 있어요. 그래프가 이제 복잡한 게 있죠. 넓혀 보지 마세요. 이런 것은 우리 시험법을 벗어난 것이고, 넓혀 보지 마시고, 102페이지에 단기와 장기 곡선 이게 있죠. 그 내용 자체는 안 보셔도 돼. 다른 데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기본적인 원리를 여기까지 쭉 봤어.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이런 원리구나.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수요 쪽에서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하는 게 있죠.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 이상하게 이 관련되는 게 두 문제가 나왔죠. 그럼 소비자들하고 생산자들이 만나야 되죠. 만나서 합의점이 일어나는데, 합의점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균형이 이제 내용은 결정과 이동인데, 이동 부분이 일방적으로 많이 내고요. 시험 형식은 두 가지야. 계산으로 내느냐 아니면은 지문으로 나오느냐는 거야. 어느 게 더 편할까? 지문? 나중에 연습해 보시다 보면은 계산이 더 편해. 이렇게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문은 변수가 있는데 계산은 변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형식들을 시험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103페이지에 이제 균형이라는 논리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부분이 과연 어떤 논리인지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